비 오는데 고생하십니다. 아, 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정을 시작하세요? 예, 뭐 일찍 안 하면 네. 뭐 다른 게 맞출 수 없죠. 아니, 그럼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잠은 어제는 좀 늦게 자서 12시 넘어서 잤는데 좀 일찍 자려고 하는데 좀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수면 시간이 거의 한 6시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6시간 이상 자야죠. 네. 아침은 이럴 때 보통 드시고 오시나요? 뭐 저는 아침 간단하게 네. 이 주스도 먹고 네. 과일 먹고 네. 후보님, 저희 앞에 그 놀이터가 있어서 네. 제가 또 후보님 하면 이 체력, 이 푸시업, 철봉 이런 게 너무 유명하셔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희가 그 약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가 와서 철봉은 어려울 것 같고 푸시업이라도죠? 거기 사무실에서 체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뒤로 네. 이것도 이렇게 이 몸풀기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굽었다가 네. 뒤로 이렇게 제끼니까 자세가 조금 맞는다니까죠. 굉장히 유연하신데요? 저희 또 이렇게 이거- 직관을 이거는 하게 사무실에서 되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몇 회 정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10번만 해도 되고 이건 뭐 100번도 할 수 있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든지 네네. 이렇게 또 해가지고 푸시업을 몸통 돌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 저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체력이 좋으신 게 달리 좋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푸시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들어오면 어머. 조금도 지치시지 않는. 이 하루에 최대 몇 개 정도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집중하시느라고. 제가 살 걸 그랬나봐요. 했어.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힘드실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개, 50개? 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푸시업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나운서 한번 해보시죠. 저 한번 해볼까요? 네, 부장님도 한번. 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한번 시도해볼게요. 좀 여기 해보려고 하시면 했는데. 돼, 여기. 그럴까요? 그게 좀 이건 쉽지. 옷감 안 보이게만 그런 건 쉽잖아. 속이 안 보이게. 네. 하나만 하면 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하셔서 저는 이게 되게 편한 줄 알았는데 엄청 힘든데요? 저 가져갑시다. 오늘 인터뷰 해야 되는데 벌써 힘이 빠져서 인터뷰 못 하겠네요. 잠깐. 저도 사실은 후보님 기다리면서 비가 와가지고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이 비 오는 운치가 너무 비 안 좋아요. 오면 더 좋아요. 비 안 오면 더 좋아요? 비 안 올 때 다시 한번 가야겠는데요. 비 안 오면 더. 꽃도 여기 안 먹고 많이 잤네. 여기 많이 이렇게 피는. 철봉은 이 시간이 가장 짧거든요. 자, 시작. 시작. 와. 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거 4개만. 고생하셨어요. 와. 그래, 이거. 저요? 해볼까요? 그럼 저 잠깐 또 해볼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나름 되게 체육 잘했거든요. 근데 이건 안 해봐서. 체육 잘해도 이제. 이거 이렇게 미끄럽지. 편하게 아무도 그냥 해볼게요. 전 배치기 좀 해볼게요. 하나, 배치기도 좋지. 한 번만 다시. 하나, 둘. 안 돼. 알았어요. 되게 지금 후보님 하시고 제가 하는 거 나가면 너무 좀 굴욕 영상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진짜 대단하신데요? 배치기는 네. 배치기도 좋은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셔야지. 봄비가 내리는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네, 봄비가 내리는 상쾌한 아침에 안전벨트를 하고. 저거 이 차량 탑승하기 전에 말씀해 주신 분리수거 네. 후보님이 하신다는 얘기. 예.
안 하실 것처럼 저 사실 생각했거든요. 뭐 분리수거 간단한 박스 같은 거 뭐 쓰레기 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건 또 키 가져와서 넣고 이런 거 간단해요. 바로 옆에 우리 아파트 네. 동 바로 옆 동하고 오. 앞에 바로서 아니 약간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네. 이제 뭐 어쨌든 그 업무를 좀 업무라고 하네요. 제가 또 이렇게 가정 이걸 분담을 하는데 보통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 세븐틴이잖아. 세븐틴. 아 그리고 또 체력이 뭐 저희 지금 철봉하시는 거나 이 푸시업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너무 후보님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지금 못해가지고 네. 이 영상 어떻게 나올지 제가 걱정이 되네요. 진짜. 뭐 우리는 네. 지금 산 꼭대기까지 관악산 꼭대기까지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상관없죠. 네. 아니 보통 이 차량은 후보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달리는 사무실 또는 이제 휴식 공간이잖아요. 근데 선거 많이 치러보셨는데 이런 차량 안에서 주로 뭐 이동하실 때 뭐 하세요? 이동할 때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전화 걸고 받고 일 보면 일할 때 못했던 거 보면은 전화가 이제 많이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죠. 이때 아니면 마음 놓고 전화를 못 하니까.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남은 업무를 전화하는 예, 업무를 이렇게 하신다. 보면 네. 최근 기록 뭐 전화 온 거 많잖아요. 네. 전화 업무가 제일 크죠. 오. 그게 제일 크고. 네. 최근 기록 이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다음 일정. 네. 예를 들면 제가 판도라 간다 그러면 네. 판도라 갈 때 다음 대본을 못 보고 가거든요. 그쵸. 못 보고 가니까 이제 그거 보면서 도착하기 전에 다 보면 다행히 못 볼 예, 때도 예. 있고. 미리 좀 사전 준비도 하시고. 예, 그거 이제 보면서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쪽잠 주무시거나 이러시기도 하세요? 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은 뭐 예를 들면 부산까지 간다 이럴 때는 되는데 서울 여기는 네, 금방금방 다니니까 그 정도로 긴 시간은 내기가 어렵다. 제가 조금 본격적으로 출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지난 2월 초만 해도 후보님께서 이 출마 검토하고 생각한 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된 다음 날에 뭐 출마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대선 출마는 언제 결심을 하셨다고 저희가 윤석열 봐야 되나? 대통령이 저는 복귀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결정된 다음에 네. 바로 보궐선거가 공고가 됐잖아요. 네. 그날 화요일에 공고됐는데 공고되고는 이 선거가 확정됐으니까 누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보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지지가 제일 높았는데 네. 그래서 누구든지 나가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여론조사상 그 후보님이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 단연 좀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에 어떤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장면 뭐 이런 거로 꼽히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릴 건지 아시겠어요? 예, 국회 본회의장에 아마 네. 서영교 의원님 막 고함 지르면서 일어서라고 할 때 네. 일어서지 않았던 거. 꽃꽃 김문수 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근데 사실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이제 이제 사과를 할 때 혼자 이렇게 딱 앉아 있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시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굉장히 고함을 많이 지르기 때문에 네. 서영교 의원이 지르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아니라 옆에 우리가 바로 민주당 이런 조국당 뭐 이런 당시 다 야당 의원들 옆에 중심으로. 다 제일 가깝게 우리 국무위원하고 붙어 있거든요. 네. 바로 옆에서 그냥 계속 고함을 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고함 소리에 놀라가지고 의원님들이 네. 우리 장관님들이 국무위원들이 다 일어섰죠. 네. 저는 뭐 이건 너무나 부당하고 또 그 이야기하는 것도 부당하지만 국회의원이 그렇게 장관들 보고 발언 대에서 불러내서 뭐 사과를 하라 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일어서서 그렇게 하라는 이런 거는 사실 일종의 폭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응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시 상황으로 다시 가도
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똑같이 일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너무나 부당하고 폭력적인데 네. 뭐 응하지 않는 것은 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과거에도 저는 뭐 어릴 때부터도 네. 그런 부당한 폭력에는 응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 후보님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이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의 이 그 소구력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경선에서는 그런데 본선에 갔을 때 이제 중도 확장성 얘기를 하면 항상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확장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중도라는 건 제가 볼 때는 경제다, 민생이다, 그리고 실용실리다. 그렇게 볼 때는 제가 봐서는 저는 좌에서 우를 또 다 겪어봤고, 네. 또 노사관계도 노도해보고 회사 측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영남이나 호남, 동서도 다 이렇게, 제 아내가 전라도 순천 사람. 전라도 순천이 고향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처가는 전라도고 나는 네. 그러니까 동서도, 또 저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빈과 부도 네.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제가 통합 또 중도 이런 부분을 가장 속속들이 이해하고 네. 또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설득하고 네. 또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경험과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경험의 스펙트럼이 사실은 좌와 우부터 해서 영남과 호남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확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각에서 말하는 중도 확장성의 한계는 그다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으면 네. 한덕수 아니라 김덕수라도 함께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빅텐트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한 분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 빅텐트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좀 보세요? 범위는 뭐 무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한대다. 왜? 네.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않으면 네.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또 우리 경제 민생이 매우 네.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느끼는 저희들 국민들 다수가 네. 원하는 것은 정말 누구가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후보를 꺾어달라. 네. 이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 네. 그럼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이제 새로 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외에도 가령 이낙연 전 총리 민주당에 이런 분들까지도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다. 예, 우리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네. 나머지 이제 그때 가서 또 후보가 정해지면은 컨벤션 효과나 여러 가지 주목도 때문에 네. 지지도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올라간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판단을 해서 그래도 만약 우리가 이재명 후보한테 네.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 네. 더 큰 텐트를 계속 요구할 것이고 네.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서 이제 대표 주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여기에서의 단일화는 당연히 추진을 한다. 라고. 그렇게 안 하면은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안 나오면 문제가 다르지만 네. 나왔다면 상당한 정도로 국민의힘의 지지표를 상당한 부분 잠식할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다 합쳐도 어려운 상태에서 네. 그것도 잠식하고 나면 더 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는 네. 전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면 그런 단일화를 통해서 확장성을 일단 키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앞서 여쭤봤던 다른 후보들 가령 물론 이제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차이들은 그냥 조금 접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한 이제 찬반 입장이라든가 정치적인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잘 하나로 빅텐트 하나로 모일 수도 있을까요? 그건 이제 그때 사정을 봐야 되지만 네. 일단은 우리 목표는 빅텐트가 목표가 아니고요. 네. 목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그걸 위해서는 모든 그 노력과 모든 방법을 다
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 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뭔가 이 한계를 두지 말고 조금 열린 상황에서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내일 이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2차 경선 과정에서 나머지 3명의 후보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 3명의 후보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좀 짧게 평가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다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 한동훈 후보의 장단점은 어떤 됐을까요? 아니 뭐 다 훌륭한 후보죠. 그래서 네. 제가 뭐 평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한 분 한 분 평하기는 다 모두 다 그냥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네. 저는 한동훈 후보하고 개인적으로는 장관할 때 좀 보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자세하게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홍준표 후보는 15대 제가 국회의원 처음 할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매우 잘 아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나경원 후보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후보들. 안철수 후보랑은 접점이 안철수 없으신가요? 후보도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안철수 후보를 당시 차세대 융합기술원장으로 네. 제가 모셨습니다. 그건 경기도의 광교 테크노밸리, 네. 수원 광교 테크노밸리의 그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경기도가 이제 건물을 짓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명할 때 상당한 의견을 내고 우리 경기도의 어떤 연구기관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때 원장을 모실 때 알았고 그 뒤로도 뭐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판교 단지에 안랩이 그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 들어왔으면 지난번에 제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네. 그분은 또 다른 당으로 서울시장 나왔어요. 네, 경쟁자. 둘이 같이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 논의도 같이 하고 그래서 네. 잘 알고 있고요. 네. 지난번 또 우리 당에 입당해서 보궐선거 나갈 때도 제가 가서 또 지원도 하고. 지원도 하셨어요? 물론입니다. 그때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네.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지원해야죠. 아니 이번 국민의힘 경선 이제 출사표 던지시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마지막으로 좀 통화를 하시는 게 언제쯤이세요? 제가 이제 그 선거 날짜가 공고되던 국무회의 날, 네. 그날에 제가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하고 네. 제가 불가피하게 국무위원 지금 그만두게 돼서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임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던가요? 하여튼 수고 많았다 그러시는데 제가 오히려 또 대통령 그동안에 뭐 구속도 되시고 네. 고생 많았었다고 하여튼 너무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감사하다고 그런데 대통령 임명해 주신 분이니까요. 네. 감사한데 제가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선 후보들 중에서 후보님이 이제 지지율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이제 윤심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장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윤심이라기보다는 윤심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요 중에 한 사람이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니까. 구성원은 일부인데 그 당원보다는 훨씬 더 소수의 가까운 네. 주요 인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경선에 승리를 하시면 본선 경쟁자가 될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와의 이제 인연이 사실 있으시잖아요. 그 후보님이 경기도지사실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네. 이때 이제 뭐 특별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에피소드가 많은데 네. 뭐 일일이 다 아는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 딱 기억에 남는 네. 에피소드 한 가지. 자기 형님이 이제 저를 계속 보자고 한다고 비서실에서 저 비서실에서 연락을 해요. 이재명 그 시장은 형님이 자꾸 저를 만나자고 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 형님이. 형님. 네. 그 이재명 시장 형님이 나를 왜 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꼭 그걸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래서 몇 번 제가 뭐 시장 형님까지 내가 보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거는 뭐 공적인 뭐 일이 있느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뭐 개인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사적인 일로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업무 끝나고 저녁에 늦게 그 도지사 공관이 그 도청 옆에 있어요. 네. 그리 좀 그 만나 뵐 수 있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뭐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뭐 도지사지만은 그 시장의 문제나 또 개인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네. 내가 듣는 것도 적절치 않고 내가 관여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네. 뭐 그건 좀 집안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가만히 계시더니만은 알겠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보니까 결국은 뭐 돌아가신 게 됐는데 그 뒤에 또 이제 형수님이 네. 또 연락을 또 하시나요? 한 언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영 그냥 자기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네. 시동생이 그렇게까지 사과를 막 하고 이러는데 나한테 그 자기 형수한테 사과를 안 하고 네. 세상에 아무리 사과를 하고 언론에 사과 뭐 국민들께 사과 그러지만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형수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 언론이나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한다. 예, 욕은 형수한테 다 해놓고 네. 사과는 국민한테 한다. 이거는 맞느냐 나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닌 것 같다. 그 형수님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형님도 공인회계사지만 네. 그 형수님도 아주 똑똑하고 교구가 바른 분이세요. 두 분이 다 찾아오셨었네요. 예, 그분의 말씀이 굉장히 뭐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지만 네. 가슴에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거쳐서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후보님도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이재명의 경기도와 김문수의 경기도는 이렇게 다르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뭐 엄청나게 많은 개발을 했어요. 대장동이 30만 평인데 네. 우리는 뭐 거의 몇천만 평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판교 신도시도 대장동보다는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큽니다. 네. 판교, 그 다음 광교, 수원의 광교 네. 신도시,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평택의 고덕 신도시, 삼성전자 평택 공장, 세계 최대 공장 제가 유치했잖아요. 이런 거 다 했지만 저는 그 개발로 인해 가지고 한 명도 구속되거나 제 자신에게 대해서 뭐 어떤 스캔들, 수사 이런 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네.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점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이 캠프 홈페이지나 이 영상 같은 걸 보면요. 네. 청렴 영생 부패 즉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오랜 사연이 담긴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그 본인이 살아오시면서의 신조어인가요? 예, 제가 이제 만들어낸 네. 진짜 신조면서 신조어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게 있는 말이 아니라 만들어내신. 예, 제가 청렴영생이라는 말을. 네. 청렴하면 영원하고. 영원히 살고. 네. 부패하면 즉시 죽어버린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패가 되면은 바로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고. 네. 뭐 청렴한 사람은 전혀 그렇게 문제없이 오랫동안 국민들이 기억한다. 그러니까 청백리라 그러잖아. 네. 청백리. 깨끗한 관리들, 부패한 탐관오리. 네. 이렇게 청백리와 탐관오리를 비교하면 탐관오리라는 사람은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곧 이건 죽게 되고 이 가난하게 깨끗하게 산 사람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산다. 네. 그런 뜻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 청렴영생 부패즉사 제가 서당에 좀 다녀가지고 서당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네. 좀 그런 점에서
적절한 말이다 싶어서 경기도 모든 화장실에도 다 앞에 소변 보더라도 앞에 딱 붙여놨기 때문에 네. 오줌 누다가 오줌이 막 들어갈 정도로 공직자의 마인드는 이런 거다. 네, 이렇게 뭐 그냥 무시무시하고 명함에도 뒤에 전부 청렴영생 부패직사 선언들이면은 네. 명함 받으면은 다 그렇게 써 있고 그 밑에다가 공직자의 부패 비리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니까 받는 사람마다 그 전화번호 바로 그 명함이 적혀 있으니까 네. 공직자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8년 하는 동안 제일 꼴찌에서 네. 정념도 꼴찌 경기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마지막 3년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전국 1등. 마지막 3년은 경기도 청렴도 1등이었어요. 네. 오, 아니 그 후보 직원들 명함 뒤에다가도 그걸 적어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 놓고 네. 그 신고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으니까 아주 좀 약간 힘들어하죠. 공무원들이. 아니 그래서 그런 건지 이 그 대선 예비 후보 재산 공개 봤더니 네. 후보님 재산이 가장 적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청렴영생 부패직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뭐 지금 또 저한테 후원금 들고 오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들고 오는 분이 있는데 저는 바로 이제 후원금은 다 후원의 회계사무소자가 있으니까 네. 거리로 가시라. 그다음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달라. 제가 일체 받지도 않아요. 합법적인 방식으로 후원을 해달라. 네. 투명하게. 의심살 일은 뭐 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그 기업을 도와줬습니다. 삼성전자부터 경기도에 있는 이천의 SK 하이닉스, 또 LG, 뭐 현대, 뭐 모든 현대차, 기아차 다 경기도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다 지원해주고 돈은 다 안 받고. 네. 그리고 공무원들 보고도 다 밀어줘라. 그러나 돈만 받지 마라. 대신에 현장에 출장을 가면은 밥값이나 차비나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네. 차 사무실에 앉았는데. 그럼 그걸 출장비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대주고 대신에 절대 돈을 받지 마. 돈 받으면 죽는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면 의심을 보통 받아요, 공무원들이. 네. 왜 저 삼성을 왜 도와주지? 뭐가 좀 관련이 있나?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좀 뭐 뒤가 구리지 않는데 아무리 캐도 없으니까 그건 뭐 떠들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마음 놓고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제 재임 중에는 전국에서 항상 1등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도와줘야지만 기업이 여기 오면은 일하기 좋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일본 기업이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네. 그럼 일본 기업들도 당시에 막 우리가 반일 관계가 심해지면 기업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일본 기업의 사장들은 밖에 잘 다니지도 못해요. 말을 일본말 쓰고 이러면 네네. 싫어하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제가 그 어려울 때도 안심하고 기업하는 사람들 항상 뭐 애로사항이 없느냐 도와주고 이러니까 외국 기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나서 경기도 가면은 기업하기 좋다, 우호적이다. 그러니까 경기도로 오려고 하죠. 직원들에게 어쨌든 적극 행정을 하라고 얘기는 하면서 이 적극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셨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일도 좀 신명나게 할 수 있고 네.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김문수 후보만의 무기 이런 게 있다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오직 뭐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를 잘 알고 네. 또 이재명 후보보다 깨끗하고 네. 이재명 후보가 한 어떤 것보다 업적이 있다. 그래서 일이나 도덕성이나 또 모든 성과 측면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잠깐 그 경험의 스펙트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노동운동가에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오르셨어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뭐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서 아니 노동계를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라고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우리 노동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지금 많아요. 너무 경직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복지와 또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노사관계부터 우리나라 기업 경제 환경 이런 부분을 고칠 점이 너무 많아서 할 일도 많고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계 쪽과 그리고 이 사 쪽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인데 네. 대화를 양쪽이 다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제다. 저는 뭐 저도 노조 출신이고 네.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형님 다 노조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구석구석 잘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노사가 대화를 많이 하면은 갈등이나 이런 게 줄어든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그 후보님 캠프로 가시는 이 차 안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아침 출근길이 항상 좀 이렇게 정체되거나 이러는 게 심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 보면 그때 이제 교통행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최초 구성자로 알려졌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네. 당시에 경부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경부 주차장이라고 별명이 그랬습니다. 경부 주차장? 예. 네, 그랬어요. 뭐 오산쯤부터는 계속 밀렸어요. 그때 지금 뭐 안성에서부터 밀리지만 그렇게 계속 밀리는 이게 무슨 고속도로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기 전부터 이 수도권의 교통 체증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통 전문가하고 같이 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일본 가보시면 2층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위에 이 기둥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위로 고속도로를 하나 그래요? 더 하죠. 그래서 2층 고속도로가 있는데 2층 고속도로를 누가 하자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러니까 그게 한 4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층 고속도로를 하려면 도로 중앙선에다가 거기다가 전부 기둥을 박는 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공사하면은 차선을 양쪽에 하나씩 못 쓰게 돼요. 그럼 더 막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4년 내내 그 공사한다고 막히고 교통 불편 주고 이건 안 된다. 다른 방법이 없냐. 제가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지하에 바로 철도를 만들자. 네. 지하를 파면은 지하 50m 내려가면 민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내려가니까 이 위에 진동도 없고 뭐 다른 어떤 소음도 없고 그러니까 민원도 없고 네. 또 그만큼 또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서는 문제가 터널을 잘 파는 기술과 그 다음에 철도가 지하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철도 기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그래서 국토부에다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또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국토부에서 도장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야 되니까. 국토부에다가 이야기하니까 국토부는 뭐 그게 이렇게 나중에 검토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검토하는데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부터 도지사를 했으니까 한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취임 준비위원회 때부터 하자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이거 하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첫째는 야당이 다 반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도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도 보시더니만은 이건 너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4대강도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이건 뭐 당신이 대통령 되면 그때 하라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는 관심이 별로 없고 서울시장은 또 오세훈 시장이 그때 시장이었는데 네. 서울시장은 서울 밑을 파고 들어가니까요. 네. 서울 시내 뭐 아파트나 뭐 남대문 밑으로 다 지나가는데 이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다 반대해요. 그 야당과 우리 여당의 모든 분들이 다 선택 안 해줘서 네. 그게 늦어져 가지고
이제 제가 착공식은 했는데 네. 동탄에서 착공식을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A 노선, 네. GTX A 노선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네. 서울역에서 수서까지, 삼성역하고 수서까지 네네. 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A, B, C, D 바로 지금 완공시키겠습니다. 바로 완공시키겠다. 예, 뭐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 찾아가는 판도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저는 딴 것보다 지금 봄이 참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계속 부르시던 노래, 우리 아버님이 그건 뭐 노래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흥이, 봄이 오면 좋잖아요. 많은 가난한 사람도 이제 집 걱정도 없고 네. 옷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배가 고프면 산에 가면 풀이나 나무를 뜯어먹는 그런 좋은 때이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은 요즘 사는 사람들보다는 봄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봄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아주 간단한 노래도 아닌 노래지만 하나 우리 아버님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네, 좋죠. 봄이로구나 봄봄, 이리 봐도 봄봄, 저리 봐도 봄봄. 와, 아니 이 봄이라는 게 참 그 뭔가 희망도 갖게 되고 좀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옛날엔 난방이 안 되잖아요. 네, 얼마나 추워요. 그렇죠.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봄이 되면 얼어 죽을 걱정 없죠. 그 다음에 얼마나 겨울에 그 배가 고파요. 네, 봄이 되면은 온 산천에 다 먹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진달래, 이 벚꽃, 진달래 꽃 이파리를 가지고 떡 같은 데 부쳐 먹잖아요. 네네. 그 꽃도 따다 먹고, 잎도 따다 먹고, 뿌리도 뭐 쑥이나 뿌리도 캐 먹고, 네. 뭐 온 산천에 다 먹을 거잖아요. 네. 그 배고픈 사람들이 이 봄이 되면은 굶어 죽을 우려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옛날 어른들만큼 이 봄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만큼 안 되죠. 계절을 초월한 요즘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니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경선 결과를 기다리시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이동하는 차량에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려서 그 후보님 그 캠프 사무실 들어가시는 것까지 뵙고 이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인터뷰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